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4개월 전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 결국 인재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열발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설마 하니 정부에서 입지 선정해서 건설하는 발전소가 그런 기본조사조차 안 했겠는가, 주장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 발전소가 겁없이 부어댔던 물이 단층을 건드렸고 지진을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발전소가 그들의 오류를 눈치챌 기회가 5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부을 때마다 예정된 진동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채고 그때만 멈췄더라도 5.4의 지진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연기되는 대혼란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집이 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텐트에서 지내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정부는 줄소송을 맡게 됐습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결국 그거 우리 세금이죠. 대체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포인트 첫 번째는 뭔가요? 네, 배상액 최대 9조 들썩이는 포항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군요. 포항 지진. 예. 배상액이 한 9조까지도 예상이 돼요? 네, 일단 어제 그 정부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인근 지열 발전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서 땅속 구멍으로 물을 강하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 단층이 활성화했고 이것이 지진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자연 지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만큼 누군가는 그 피해에 책임을 지고 배상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어요. 예, 그게 한 9조가 될 것이다. 근데 예. 뭐 돈도 돈이지만 그때 그 집이 파괴된 분들 중에 이게 자연재해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다 했었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못 받았고,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냥 텐트에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그 포항의 체육관에 그 텐트를 치고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물론이고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겪은 포항 시민들도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라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시민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이고 추가 소송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손해배상의 규모가 최대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범대본 측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지열 발전소를 운영했던 사업체는 현재 법정 관리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배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가 한동안 술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범시민대책본부 2부에서 저희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이거는 지열발전소 때문이다 주장을 했던 교수가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 중에 한 분, 이걸로 논문까지 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우유 주사에 빠졌다는 이부진입니다.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뉴스가 어제 밤에 갑자기 나오면서 지금 술렁거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 주사, 이렇게 우유 주사를 알렸는데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프로포폴이라면 환각 성분이 있어서 이게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그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직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 2016년 한 달에 최소 2차례 이상 병원을 찾아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런 그러니까 증언이 나온 겁니다. 2016년 한 달 동안 벌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2016년에 한 달에 2번씩 최소 한 달에 2번씩 찾아왔다. 계속 이렇게 왔다. 예, 그렇게 전직 간호조무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프로포폴 장부를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것도 허위로 조작했다고 해요. 그래요. 하지만 이부진 사장 또 병원 측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하필 오늘이 호텔신라 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 의장인 이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실시간 검색 1, 2위를 하고 있네요. 이부진 사장이. 오늘 아침 화제입니다. 예. 세 번째 포인트 가죠.
네, 버닝썬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가수 정준영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정 씨는 빅뱅의 멤버 그 승리 등과 함께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 피해자 수가 한 10명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또 이번 파문의 최초 도화선이 됐던 버닝썬 그 폭행 사건, 그때 클럽 손님 김상규 씨를 때렸다는 혐의로 버닝썬 이사 장모 씨 역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그 때린 받습니다. 사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건 기억하실 거고요. 예, 예. 이와는 별도로 파문은 승리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로도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세청이 YG 탈세 의혹 등을 두고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경찰에 이어서 과세 당국까지 의혹 규명에 나선 터라 파문의 끝은 아직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예, 거기다가 하나만 제가 보태자면 오늘부터 그 4.3 재보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예, 네. 요거까지 좀 알려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도대체 그 연설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예,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연설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답변까지 들으셨어요.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이 이렇게 출렁거렸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연거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일제히 퇴장을 했고요. 연설 시작 한 3분 만이죠, 의원님? 네. 3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석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빈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연설을 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 막 1, 2위 하실 정도로 이 연설이 굉장히 지금 화제이고 논란이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소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한국당 의원들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간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명 남아가지고요. 한 분 계시네요 하면서 거기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계셨어요? 그 정유섭 의원이라고 정계특위 의원이요. 정유섭 의원 저희 출연하셨던 그 정유섭 의원이세요. 오셨어요? 그저께 오셨어요. 네, 네, 네. 그분은 남으셨어요? 예. 어떻게 상황이 그래도 어떻게 되려는가 보려고. 파악하려고. 정계특위 의원이시니까. 그리고 교대에서 또 이미자 의원이 나가고 다시 한 명씩은 또 있었어요. 나가고 한 분 되시고 이렇게. 네네. 좀 당혹스럽진 않으셨어요?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전문 정당입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말씀이세요? 20대 국회에서 16번의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당이라 예. 그리고 또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일삼고 그런 당이지만 설마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대표 연설까지 보이콧할 줄은 생각 못했죠.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의는 할 수 있지만 소리를 지르는 예, 이런 이 일들이 앞전에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뭐 자주 있지만 네네. 설마 다 싹 퇴장을 할 것까지는 예상 못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 윤소아 원내대표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한국당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보세요? 불편하게 했다고 보세요? 공개적인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한 연설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지 않느냐.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사전에 들어오기 전에 합동 의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설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어제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어떤 부분들이 좀 내용이 있었는지 핵심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선거법 문제가 선거법 문제. 제일 컸고요. 예. 특히 선거법에 관해서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북미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위 미국의 강경 매파 그리고 아베 정부 또 한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죄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는 것은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노동 이런 얘기도 하시고. 것들을 좀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고 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예. 말 바꾸기 그 제일 주요했고. 예,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계세요? 대답하세요. 그러셨죠. 예.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없었어요. 그 자리에. 데리고 나가던데요. 아,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요. 처음에 있었어요? 이따가 막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면서 해가지고. 그걸 다 보셨군요. 예. 그 그런데 과정들을. 이제 제가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대고 예. 뭐 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연설을 한다라는 예. 마음으로 되었죠. 자, 한국당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 새로운 선거법 합의안, 선거제도 개혁안, 즉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던데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결국 가장 이득을 보는 당은 정의당이더라.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에다가 항상 찬성표 던지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네. 결국 여당이 장기 집권,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정의당 키워주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인가 이제 나경원 대표가 아까 드렸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예. 아니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냐 제가 이렇게 되물은 적은 우리가 이렇게 무섭냐 그러셨어? 그런 적은 있는데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정의당의 시선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단히 증오에 가까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서 정의당을 대하는 것은 같은 정치를 하고 정당으로서 취할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중대 타령을 많이 하는데요. 예. 아니 옳은 소리를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좀 듣기 싫어하지만 예. 그러면 무조건 이중대, 삼중대론으로 퉁치고 갑니다. 거기는 바른미래당도 평화당도 이중대, 소리 다 삼중대. 들은 적 있었죠. 예. 우리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개혁에 왜 과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까지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비판도 많이 했어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별나라에서 온 당입니까? 아니면 이 앞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이 일본의 자민당 이중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본 자민당 이중되냐 이러면은 한국당 분들은 가만히 계시겠느냐?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뜻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 이중되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돌려보면 정의당의 한 열성 늘어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 지금 원래 선관위에서 2015년 16년 총선을 앞두고 공고했던 안이 300명 중 200대 100이라는 중앙선관위 안 그대로 했으면요. 예. 저희들은 이미 21석으로 자체 원내 교섭단체가 돼 있어서 더 늘어난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한국당이 이 선거 개혁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쉽게 설명을 못하고 컴퓨터로 돌리면 알아서 결과 알려준다라고 할 정도이니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투표권자들이 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아니 유권자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투표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정개특위의 구성도 위원도 내놓지 않고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국회 선거제도를 결국은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네.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자체를 국회의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새로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고 그 전에 그냥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잘 모르신다고? 모릅니다. 막 물어보세요. 자꾸? 요즘은 국민들도 거의 많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그 기본 그거 안 뜻은 어려운데, 알고 그거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처음으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예. 보다 디테일하게 다 설명은
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것을 대원칙과 그 갈래는 잡아놨지만 이것을 예. 정개특위에서 다시 중앙선관위로 넘깁니다. 예, 그럼 예. 중앙선관위에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것을 다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럼 좀 쉬워져요? 솔직히 좀 어렵긴 예, 어려워요. 예, 예. 좀 이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아주 쉽게 지금 드리렵니다. 시간이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 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4당은 저는 마음이 다 맞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당만 빼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구나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삐그덕거리고 있죠. 어제 그냥 당이 깨진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삐거덕거렸습니다. 깨지기는 힘들 겁니다. 또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실제 그 안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선거제 중심으로서 이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거제 부분에 대해서보다도 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일부 그 임명하는 방식이나 권한의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더 중심을 놓고 있는 반대하는 그것이 분들이? 양자가 좀 섞여 있어요? 엇갈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하, 선거제 때문만은 아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한 10여 명 돼요. 지금 네네.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25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한 25명인데 그중에 10여 명이 반대하면 이거 사실은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밀어붙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서 지도부의 입장이 그리고 지도부의 입장을 떠나서 예. 여야 4당 특히 3당이 그 당 대표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손학규 대표. 그 부분이 존중돼야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이 정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게 정개특위의 몫이지 예. 우총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개특위에 있어서 검경수사 사개특위의 부분에서 5분의 3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도부의 지도력이 관철되는 것이지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석이 좀 다르네요. 어제 지상욱 의원의 해석은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고 예. 우리 지금 윤소아 원내대표 얘기는 정개특위 위원 중에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김관영 그것은 원내대표도. 일반적 원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알겠습니다. 설명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 가는 겁니까? 태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와서 예. 그것도 완전한 연동형도 아니고 예. 반틈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준연동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통한 선거제 예.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아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 그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도 만나서 얘기하셨어요? 그 약간의 이견을 내는 아, 그분한테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예. 참 그렇게 명분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윤수아 원내대표 지금 실시간 검색어 지금도 1위 이런 걸로 유명해지시는 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새로운 선거제 그 복잡한 거요. 그거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9시부터 유튜브로 댓글쇼 이어지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랑 예. 재보궐선거 얘기까지 조금 더 하고 예. 가실 수 있으실까요? 예. 윤 의원님 그럼 거기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준일의 행간 오늘도 뉴스톱 김준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에서는 어제 큰 화제가 됐었던 YG 얘기를 가져오셨다고요. 예, 어제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최근 알려진 그 버닝썬 사태로 무리를 빚은 빅뱅 멤버 승리의 소속사였죠. 그렇죠. YG는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고요. 조사관도 100명 정도로 알려져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업계에선 크지만 사실 중소기업 규모거든요. 재계로 따지면. 재계로 따지면. 예, 그래서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YG 전격 세무조사.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세무조사.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죠. 첫 번째 행간. 저승사자가 떴다. 저승사자. 예. 국세청이요? 그냥 국세청이 아니라 예. 서울국세청 조사사국의 별명이 재계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를 이게 수사기관하고 비교를 하면은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을 수사나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수사를 하는 걸로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예. 그동안 조사 사국이 담당했던 논란이 됐던 대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탈세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무례를 일으켰던 기업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2013년에 효성, 예. 포스코, CJ E&M, 그 이재현 회장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2014년엔 S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LG화학, 대우조선해양, 농심, 2015년엔 다음 카카오,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1월에는 롯데칠성음료를 급습해서 기억나요. 예. 거기가 다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 그렇습니다. 저승사자 이렇게 저승사자. 불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이닥쳤다. 예. 기존 세무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행간. 올게 온 거다. 올게 온 거다. 예. 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지난 18일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기억나시죠? 매우 강조를 하셨죠. 검찰, 경찰 다 명운 걸고 해라 뭐 그거요? 예. 거기에서 국세청한테 명운을 걸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당시에. 예. 근데 하지만 그 뒤에 그 발언들을 보면은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줬다라고 말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리고 국세청 등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국세청을 2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조직의 명운을 사실상 걸어야 돼요 지금. 국세청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 누구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은 지금은 YG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할 사람이. 국세청이 뭐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하고 연관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 YG였군요. 예. 버닝썬 사건 중에서도 뭐 이제 아레나나 여러 이제 뭐 이 업소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예. 상징적으로 YG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YG의 양현석 대표가 버닝썬의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 그 여기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버닝썬하고 연관된 건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예. 다만 그 YG 양현석 대표가 서교동 클럽 러브 시그널의 실질적 소유주인데 여기가 유흥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다른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본다라는 게 국세청의 지금 전략입니다. 게다가 칼을 빼들었으니까 뭐 업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공연, 뭐 마케팅 부서 이런 데 다 들여다보겠는데요. 예, 100명이 들이닥쳐서 이거 다 가져갔고요. 예. YG는 지난 2월 28일에 그 문서 파쇄를 한 15박스 했거든요. 맞아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문서 수십 개나 파쇄했으면 뭐 남아 있을려나 모르겠네. 중요한 증거들이. 그래도 많이 뭐, 탈세했다면. 예, 근데 뭐 이제 컴퓨터 기록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나 떨고 있니? YG 얘기인가요? YG뿐만이 아니라 YG는 이미 떨고 있고요. 이미 떨고 있고. 예, 다른 YG 외에 다른 분들 이를테면은 YG의 대주주들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다 거래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이버가 3대 주주예요. 네이버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이버가 2017년에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뭐 뒷얘기가 있었어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아들이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에 그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이게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면서 최근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 소속사들 뭐 이런 데들 그 승리를 제외한 나머지 그 연예 기획사들 이런 데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얘기가 오르내리는 유리홀딩스라든가 유리홀딩스도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다 조사 대상 다 떨고 있겠죠. 떨어야죠. 이미 떨 것 같고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YG에 들이닥친 세무조사 이 뉴스의 행간 이면 왜 갑자기 들이닥쳤는가 김준일 기자가 해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대한민국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에서 이제 미세먼지까지 생각하는 대열 보일러.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인 특허 기술로 고객에게는 비용 절감을, 기업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후손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대열 보일러가 약속합니다.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 대열 보일러.
외상거래의 안전벨트, SGI 서울보증 매출채권 신용보험, 판매기업의 외상거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받지 못한 대금을 보상합니다.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버팀목, 외상거래의 안전벨트, SGI 서울보증 매출채권 신용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골프 부킹 필요할 땐 몰팡, 골프 조인 필요할 땐 몰팡, 골프 패키지도 해외 골프도 골팡에 반하면 몰팡 할인 팡팡. 골프 부킹 조인 좋아, 골팡에 반하면 돼 몰팡. 안녕하세요. 치유자 정혜신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사랑하는 이에게 그리고 나에게 찬찬히 물어봐 주세요. 마음의 허기를 달래는 집밥 같은 심리학. 당신이 옳다. 도서출판 해냄.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윤수아 의원이 나가시면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하면서 저한테 하나 주고 가신 게 지난 12월 15일 그 합의문에 막 줄을 쳐가지고 오셨어요. 꼭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 9시 유튜브 댓글쇼에서 요거는 조금 더 윤수아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2부에는 포항 지진 얘기, 그리고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가죠. CBS. 가격만 들으면 자동차인지 절대 모를 거예요. 세상에 없던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 라이프 출시. 세상 놀라운 혜택, 정부 보조금 포함 최대 920만 원 할인. 운전 쉽고 주차 쉽고 충전도 220V 가정용 전기로. 지금 전시장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지역 및 트림별 조건 상의. 지금까지 이런 신고는 없었다. 이것은 혜택인가 할인인가? 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입니다. 건설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자진 신고 및 납부. 3월 26일까지 미리 하면 추첨 통해 경품과 할인. 4월 1일까지는 신고해야 과태료 없이 통과. 4월 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는 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의 아픔과 광복의 염원을 노래했던 동포시인 윤동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와 민족에 대한 사랑, 독립에 대한 열망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독립운동가 윤동주. 그의 삶은 짧았으나 그가 남긴 정신과 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5,200만 내국인과 740만 재외동포를 잇는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곤의 뉴스 차이다. 시사 수요 국회 여의도 베테랑. 잠자고 있는 법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계류 법안 심폐 소생. 퇴근길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6시 15분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얘들아, 집에 가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의 걸음이 가장 먼저 닿는 곳. 미래의 주역. 아이들이 자라는 또 하나의 우리 집. 이곳에서 아이들은 함께하는 행복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마음과 마음 이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CBS.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때문에. 배터리 공유하니까 밖에 있는 시간에도 걱정 노노. 삼성 갤럭시 S10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017년 11월에 있었던 포항 지진 5.4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생하실 거예요. 수능이 막 연기가 되고 대학교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진이 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만들어진 지열발전소가 물을 덮이는 과정에서 데피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이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그 발전소가 한 5번 정도 이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도 다 묵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요. 포항 시민의 분위기까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목요일의 코너 탐정손수호에서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던 사기범이죠. 이희진 씨 부모, 그 부모 살해 사건을 다뤄볼 텐데 특히 어제는 그 잡힌 피의자 김 씨가요. 범행 후에 이희진 씨 동생, 그러니까 살해된 부부의 둘째 아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그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났냐 경찰이 그랬더니 사과하려고 만났다. 근데 사과 당연히 안 한 거죠. 예, 안 했으니까 이게 경찰에 신고로 붙잡힌 거죠. 참 이상합니다, 이 사건. 게다가 그 부가티라는 차를 중고차로 이제 내놓으면서 20억이 생긴 거예요. 그중에 15억은 계좌로 넣어놓고 5억은 현금으로 준비해 주세요라고 중고차 매매상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중고차 매매상이 그래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걸 부모가 가져간 그날 살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2천만 원 받으려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참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탐정 손수호에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어제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모텔 숙소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객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몰래카메라로 영상 설치해서 생중계까지 하다 적발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려 30개 모텔에 42개 객실이 생중계됐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 사실을. 붙잡은 경찰 만나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그리고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 스티커, 버튼, 미니 배너, 포토북 사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테이블 텐트, 문고리 전단, 와블러, 방수 포스터. 이제 홍보물도 특별해야 돼. 그리고 또 200가지 특별한 인쇄 서비스 레드 프린팅. 한 장도 제작 가능합니다. 인쇄가 즐거운 레드. 너희가 신협 어부바구나. 힘든 사람 어부바. 어려울 때 어부바. 소중한 꿈 어부바. 나도 업어줄 거지?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평생 어부바 신협. 2017년 11월 15일 수능 시험일까지 옮기게 했던 포항의 지진. 이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정부의 공동조사연구단이 1년여의 연구조사 끝에 내린 결론 어제 나왔죠.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 땅에다 2개의 큰 관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입하는데 그때 나온 물이 주변의 단층을 자극했고 그게 결국 큰 지진으로 이어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글쎄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궁금증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관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길래 그렇게 큰 지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혹시 원래 지진이 일어날 단층 환경이었던 건 아닌가? 또 발전소 측은 이런 가능성을 전혀 예상 못했던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 건가? 등등등등의 궁금증이 생기죠. 자, 전문가 연결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광희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입니다. 김 교수님은 일찌감치 그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오셨던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들으시고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뭐
좀 이상한 현상들을 봐왔고 이번 그때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 발전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는 뭐 특이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부분들에 대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에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실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확신을 초기부터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열발전이라는 게 땅을 깊게 파서 한 땅속 4km까지 파서 그렇죠. 관을 심어놓고 예. 2개의 관을 심은 다음에 한쪽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이 데펴진 다음에 뜨거워진 물이 다른 한쪽 관으로 수증기가 돼서 나오면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 이런 원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물을 집어넣고 물을 꺼내 올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온도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들어간 물이 땅 속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찬물을 넣어서 그게 뜨거운 물이 돼 나오려면 지열로 인해서 뜨거운 물이 되려면 그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한쪽 파이프에서 그러니까 주입정에서 생산정으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통로가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없습니다. U자, 아예 관 자체를 U자형으로 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U자형의 관을 심는 게 아니라 정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끝에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 물이 흘러서 다른 쪽 관을 통해서 다른 쪽 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정이라고 부르는데 생산정이라는 곳까지 흘러가게 되고 흘러가는 동안에 물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물이 생산정을 통해서 지표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km 깊이면 거기는 흙이 아니라 이제 단단한 암반 같은 것이 있는 단층일 테고 그 사이로 물을 흘려가지고 반대편 관으로 수증기가 돼 나오게 한다. 예. 근데 처음에는 이 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보는 뭐 건물의 바닥재나 벽면 같은 단단한 돌이에요. 이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강한 압력을 가해줘요. 이렇게 강한 압력을 가해주면 뭐 돌이 깨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돌이 깨지는데 많이 깨지지 않고 기껏해야 손바닥만큼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만큼. 예, 손바닥만큼 깨지고 손바닥만큼 또 깨지고 또 깨지고 해서 그 동안에 발생하는 것도 이제 틈이 갈라지는 것도 우리가 지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미소 지진, 아주 미세한 그렇습니다. 지진들이 그 사이에 발생했다는 게 그 얘기인 거군요. 틈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래서 이 조그만 지진은 이상한 지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도하는 지진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만큼만 갈라지면서 틈이 생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더 큰 면적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어떤 날 뭐 그렇게 되면 왜 그런지 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한 건 없는지 아니면 그 주위의 지질이 이렇게 큰 틈을 만들 수 있는 갑자기 많은 면적이 찢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야 되죠. 예. 그럼 의도대로라면 그냥 미세 지진, 미소 지진만 조금씩 발생해서 그게 지열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되는 건데 이번 포항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그 미소 지진이 이렇게 큰 지진으로 번진 겁니까? 일단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덩어리가 뭐 이렇게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부분 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뭐 약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열 발전을 하는 과정에 생산정과 주입정을 뚫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런 단층 약한 부분을 뚫고 직접 물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5cm, 뭐 10cm 조금씩 의도적으로 뚫어서 지열 발전을 완성했었어야 되는데 이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되다 보니까 훅훅 많이 뚫리는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큰
면적이 한꺼번에 깨지고 뭐 반지름이 한 2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면적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아니 왜 그런 데다가 지열발전소를 지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단층 조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되지 않다가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조사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지표 조사를 통해서는 뭐 단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주입정과 생산정을 만들고 땅속에 틈을 만드는 과정, 물을 넣는 과정에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있었을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상현상들이라 하면은 예상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땅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땅이 갈아졌고 이 갈아진 돌 조각들을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져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회전시켜서 건져 올려요. 물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이수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보통은 뭐 10리터 집어넣으면 10리터가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회수가 안 되는 구간이 생겼어요. 물이 어딘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 구간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구나. 단층일 수 있구나라고 의심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는 생각보다 단단한 땅이 아닌 약한 집안, 단층이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계속 물을 주입했다는 얘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물을 집어넣어서 수압 파쇄를 하는 과정이 한 5번 정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물을 집어넣자마자 기대보다 큰 지진들이 발생했거든요. 지금까지 물 5번밖에 안 넣었어요? 5번의 기간에 걸쳐서 물을 넣었다고 얘기하고 기간을. 있어요. 5번의 기간 동안 물을 넣을 때마다 예상했던 거는 한 10cm만 파열이 돼야 되는데 항상 뭐 큰 1m, 파열이 2m, 일어났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4, 5m까지 큰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때 눈치 탁 챘으면은 이거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파열이 많이 일어나네. 땅이 무르구나. 바로 멈췄어야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멈추고 왜 그런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죠. 근데 포항이라는 곳이 전반적으로 지반이 약하다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왜 지역을 포항을 정했을까요? 포항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지열이 온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의 온도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땅에... 뭐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가면 온천이 있잖아요. 맞아요. 온천이 있는 지역은 그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의 지하의 어딘가에 좀 뜨거운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포항이라는 곳이 지열이 많은 땅에 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더 무른 땅이 있고 단단한 땅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무른 땅, 단층 지역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한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열발전소 여기밖에 없죠? 건설 중인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지하에 단층이 있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에 물을 추가로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포항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지속할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언젠가는 지열발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지열발전이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열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들 확실하게 체크하고 안전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안 지켜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공학과 김광희 교수.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때문이라고 일찌감치 주장을 하셨던 분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포항 흥해체육관에는요, 여러분, 이재민들의 텐트가 아직도 쳐져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재민이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최종 결과 발표를 듣고 가장 넋이 나간 분들은 이분들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포항 시민의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를 연결을 하는데 이 본부에서는요.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열발전소 때문이다라고 여기도 일찌감치 생각을 했대요. 만나보죠. 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소식 듣고 지금 포항 분위기, 포항 시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왜요? 저희들 포항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나 예. 이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가 이 구성 자체가 산업부에서 한 거거든요. 예. 자기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런데 걱정한 것만큼과는 다르게 좋은 결과, 좋은 발표를 하게 돼서 우리 포항 시민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게 나올까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분 좋다는 게 진짜 지진 나서 기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고. 예, 그나마 원인이라도 정확히 나와서 다행이다 그런 의미신 거죠. 옳습니다. 네. 1년 4개월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들 그 피해자들 살고 계세요? 지금 주택 완파, 네. 완전히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은 아직 여전히, 예.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하거나 또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거나 또 조금 여유가 되는 데는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고 이렇겠습니다. 아니 1년 4개월이나 흘렀는데 그 완파된 분들한테는 어떤 다른 대책이 안 세워졌어요? 어떻게 여태 텐트에 사세요? 네, 아직 대책이 없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복급인데 완파된 자에게 900만 원 지원된 게 답니다. 하긴 이게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순수 자연재해. 그렇죠. 정부에서 그 이상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었겠네요. 없죠. 네. 아니 지금 쭉 앞에 설명 들으셨지만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5번이나 물을 넣는 기간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상보다 더 큰 파열이 생긴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물을 집어넣고 결국은 이런 큰 지진까지 유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완전히 형사처벌감이죠. 아주 과실입니다. 과실치상입니다. 이게 뻔히 크나큰 위험인 줄 알면서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2017년 4월 15일에 포항에 3.2, 규모 3.2의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물을 벗어. 그걸 보고도 정지를 하지 않고 중단을 하지 않고 몇 달 후에 8월에 4개월 후에 8월에 다시 물을 주입하고 9월까지 넣다가 11월에 대규모 규모 5.4의 강진이 오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안전불감증일 뿐만 아니라 과실이에요. 과실이다. 과실치상이다. 네, 그럼요. 네. 아니 그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있다는 거는 모르셨어요? 이 지진 나기 전까지는? 지열발전소가 포항에 있다는 거 시민들은 거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지진을 발생시키는 원리인 줄은 모르셨죠. 원리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고 지역을 성장시키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만 됐죠. 하긴 저희도 지열발전소라는 게 지금 이렇게 관을 뚫어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금씩 파열 내가지고 하는 건 줄은 몰랐어요. 네. 이번에 저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포항 시민들도 다를 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 소송에는 몇 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약 한 1,300명의 소송 인단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가 났으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하루 사이에 아마도 500명 이상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소송에 참여 안 해도 정부가 다 배상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분명히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하지 않으면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텐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좀 배상도 받아야 되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방지책까지도 대책본부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분위기,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공동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참 사회 사건이 많죠. 많죠. 대표적으로 네, 사건, 버닝썬 사건도 있고 또 과거사 사건 중에서는 이제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사건 이런 것들. 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조금 묻힌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 사건,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가져오셨다고요? 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당했습니다. 주식 투자 사기범 이희진 씨의 부모 피살 사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일단 2명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큰 사건이고요. 예. 또 상당한 액수의 금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가 체포됐고 지금 구속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피의자가 내놓는 말들, 그 말들이 더 미스테리를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피의자가 잡히기 전까지는 막 미궁에 빠졌다가 피의자 잡히고 나면 그다음부터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잡혔는데 잡아놓고 나니까 미스테리가 더 커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희진 씨 부모다 해가지고 관심이었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사건 자체가 미스테리 덩어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손탐정님. 네. 우선 사건의 개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월요일에 처음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인데요. 예. 16일 오후 6시경에 이 씨 아버지는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서 또 이제 어머니는 안양에 있는 집에서 각각 이제 외상을 입고 숨진 채 사체로 발견됐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요. 16일에 사체가 발견됐고 또 18일에 그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건 추정인데요. 3주 전이죠. 이제 2월 25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 동생이 차를 팔았다는 게 3주 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경찰에 따르면은요, 이 이희진 씨의 동생이 며칠 동안 부모님 연락이 닿지 않는다 라면서 실종 신고를 했고 실종 신고 접수된 지 2시간 만에 이제 사체를 발견하게 된 건데 어머니 사체를 발견하게 된 건데 그리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서요. 그 다음 날인 17일에 유력한 용의자 김모 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 사체는 평택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역시 사체를 발견했는데요.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사체가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네, 경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 살해 행위를 한 그런 범인들이 좀 흉기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힌 김 씨 말고 지금 공범이 더 있는 거잖아요. 중국 동포, 중국으로 가버린 공범들. 그렇습니다. 3명이죠. 네, 중국 동포 3명인데요. 예. 이들은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네, 2월 초에 이 김 씨가 구속된 김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경호 인력을 구한다. 뭐 범죄를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었고 당연히 경호 인력 구한다라고 했는데 뭐 운동선수 출신을 뭐 선호하고 또 담력 있는 사람을 뭐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3번 만났는데요. 3번째 만난 날이 바로 지난달 25일이었고요. 그날 이희진 씨 부모 집을 찾아갔다고 지금 스스로 밝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씨의 부모가 들어오자 이제 흉기 이용해서 살해했고 가지고 있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5억 원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바로 그 5억 원이 이 부부의 둘째 아들이자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동생 이희문이란 사람의 차 판 돈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차 판 돈이 5억 원이 전부도 아니에요. 무슨 차가 어떻게 중고차가 20억이나 해요? 네, 15억에 팔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20억에 팔려갖고 15억은 계좌로 붙이고 5억은 현금으로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이체된 돈이 있고 또 이번에 그 5억 원은 이제 현찰로 가방에 담아서 이제 전달됐는데 이제 그날 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들이닥쳐서 5억 원을 가지고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의자 김 씨는 5억 원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2천만 원 빚 받을 게 있어서 그거 받으러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행 동기 부분인데요. 이 범행 동기가 항상 중요합니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 씨가 스스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김 씨만 지금 이제 확보돼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망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도한 건지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의 잘못을 한 건지 그래서 범죄 수익은 어떻게 나눴는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한 단서가 바로 또 범행 동기 파악입니다. 맞습니다. 범행 동기를 파악해야 조금이라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으려고 했다는 건데 가보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피해자 김 씨 말대로라면 2천만 원 받으려고 가는데 경호 좀 서달라고 3명의 조선족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고 죽이고 나서 보니까 현금이 5억 원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길래 가지고 그렇죠. 본 김에 가지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이고요. 또 그 5억 원도 5억 원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 3명에게 범행을 도와줬기 때문에 수고비 쪽으로 돈을 나눠주고 나는 1,80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1,800만 원만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얘기가 또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이 돈을 가지고 갔다. 앞다퉈 가지고 갔다. 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부부가 살해당한 날이 차를 판 날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차를 팔아서 목돈이 나온다는 거를 혹시 알고 준비하고 그날 들이닥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2천만 원 그냥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게다가 살해를 한 후에 중국 동포 3명, 그 조선족 3명은 바로 그날 중국으로 가버린다면서요. 또 가족들까지 미리 또 출국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럼 다 계획을 짜놨다는 거잖아요. 티켓도 사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우연히 겹쳐가지고 이 범죄자 입장에서 굉장히 손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희박한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이 얼마고 또 그 자동차 판매한 대금 중에 일부는 현찰이고 또 이거를 이진 씨의 부모가 현찰로 가지고 집으로 간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또 그 거래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이렇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범행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또 여러분 이 피의자 김 씨가 나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왜 이 사람은 떠나지 않았는가? 나머지 3명은 중국으로 보내면서 왜 본인은 안 갔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또 범행 후에 이희문 씨하고 만났대요. 왜 만났냐 그랬더니 사과하려고 만났대. 뭔가 앞뒤가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들 하나하나 손탐정에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손탐정님. 먼저 부부를 살해했는데 왜 한 명은 거기 장롱에 그냥 두고 한 명은 냉장고로 이삿집 센터 불러가지고 평택으로 옮긴 거예요? 왜? 경찰이 여기에 대한 또 일종의 추리를 내놨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대를 하면서도요. 이 희생자 2명 중에 그 한 명만 주검 한 구만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긴 거는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에 돈을 갖고 달아났다는 그런 정황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부 사이에서의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뭔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경찰이 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왜 또 냉장고 안에 넣어가지고 옮긴 거?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삿집 센터까지 불러가지고. 강력한 실제로 이렇게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유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함께 이제 보관하거나 그게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여튼 좀 이상해. 어쨌든 부부는 그렇게 따로 있다는 거 미스테리 하나. 두 번째. 억울하다. 그 부분 좀 알아볼까요? 억울하다. 지금 피의자 김 씨가 계속 억울하다고 하는 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냐? 이게 억울하다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짐작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억울하다고 말했을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원래 이 범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누군가 부추겨서 또는 누군가 중요한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내가 범행을 저지른 거지. 나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런 의미일 수가 있고. 가능성 첫 번째. 또 두 번째. 내가 직접 살해한 건 아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내가 살해한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흉기 손에 잡지도 않았다. 내가 안 죽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일 그런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고. 이건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이탈하지 않았으면은 전체적인 그런 죄책을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살해를 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런 의미로. 현장에 가서 돈 받고 또 5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걸 빼앗아 올 강도의
특수강도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조선족, 중국동포 3명이 네. 갑자기 내 생각도 물어보지 않고 살해 행위한 거다. 그래서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가끔 그런 일이 5억을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5억 가져간 게 되고 네.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었다라는 네네. 의미 억울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 5억 원을 봐서 그들이 이제 그런 범행을 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5억 원을 이제 그 주인들을 살해하고 빼앗아갈 생각을 그들 3명만 했다. 나는 몰랐다. 그런 의미 억울일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를 풀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억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걸 풀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어제 피의자 김 씨가 또 하나 자백을 한 것이 그래 사람 죽여놓고 둘째 아들 이희문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뭐 왜 만났냐 그랬더니 사과하려고 만났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사과하려고 만났다는 거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일단 자동차 판매한 대금 중에 5억 원은 현찰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취했잖아요. 어떻게 나누어 가졌든 지금 어디에 있든 그렇죠. 계좌로 송금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15억. 네, 그 돈까지 가져갈 생각에 추가적인 범행을 범할 생각을 했고 또 그 대상이 바로 이희문 씨였기 때문에 이희문 씨가 이들 이제 김 씨를 이제 만나게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김 씨가 끔찍한 살해 행위를 저지른 후에 엄마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계속 카톡으로 그 아들하고 주고받았다면서요. 엄마인 척하면서. 네, 좋은 사업가가 있으니까 만나보라. 엄마가 소개해 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작극을 한 거죠. 여기 김 씨라는 좋은 사업가가 있는데 희문아 좀 만나봐. 엄마가 주선을 해준 것처럼. 그래서 김 씨가 그 본인이 그렇게 엄마 행세에서 문자 보낸 다음에 자기가 그 소개받은 사업가인 것처럼 나타나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했던 아들이 의심된다. 아들이 잘못 아니냐.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거 나오는 얘기면 지금 뭐 수사선상에 다 올라 있는 거니까 관련자들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들 하는 것이 어머니하고 카톡을 3주 동안 주고받으면서 저 전화는 한 번도 안 했나? 뭐 이런 거 하고 어떻게 찾아가지도 않았나?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다는데 왜 연락 한 번 안 했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시는데. 그거야 뭐 사실 그거는 뭐 스타일 따라 다른 거니까. 가족 간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성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5억 원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5억 원? 현찰 5억 원 지금 어디 있나? 그 5억 원요? 그거 경찰이 다시 압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겠구나. 중국인들이 지금 중국을 가버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5억 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나라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제3국에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김 씨는 이렇게 말했죠. 5억 원을 일단 손에 쥐었는데 내가 일부를 나눠줬다. 네, 그들한테 나눠줬고 그들은 지금 도망갔다. 네,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약간 달라졌어요. 어제 늦게 나온 보도에 따르면 솔직히 나는 X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살해 행위를 직접 한 3명이 가져갔다. 다 가져갔다. 거의 대부분 가져갔다. 나 5억인지 뭔지도 모른다. 남은 게 얼마 없다. 이런 주장인데 5억 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은닉하기 쉬운 현찰이잖아요. 현찰이기 때문에 물론 부피가 좀 있습니다만 이 김 씨가 모처에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 또는 중국으로 이미 이 3명이 가지고 갔을 가능성. 하지만 부피가 있는 그런 현찰을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환전해서 가지고 갔다 치죠. 환전을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 돈보다 확 줄어들고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공항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대요. 그렇군요. 가능은 하대요. 환전했을 경우는. 그럼 중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찾을 수는 있어요. 인터폴 뭐 지금 수배는 내렸는데 중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찾기 쉬운 곳 아니죠.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이 3명이 중국으로 도망간 3명이 아마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애초에 처음 이 김 씨와 이 중국 교포 3명이 만났을 때부터 벌써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름의 준비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으로 일단 돈이 갔다면 거기서 한 번 또는 2번 또 추가적인 은닉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던 주식 사기범입니다. 이희범 씨. 지금 이제 구속돼 있어요.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인 이희범 씨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희진 씨의 부모이기 때문에 뭐 이희문 씨도 역시 사기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만기 출소를 한 거고 동생은 형은 아직도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처음엔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엽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희문 씨는 만기 출소는 아직 아니고요. 구속기간 만료군요. 구속돼서 재판 받다가 지금 그 재판이 좀 길어져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상태고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 맞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복 사기가 아니겠느냐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리하세요, 탐정님? 처음에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피해자가 2년간 1,700억 원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130여 원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가 많아요.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251억 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 범죄일 수도 있겠다 했거든요. 게다가 또 억대의 피해를 입은 또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복 목적 범죄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신속히 발표를 했죠. 이거는 강도 살인이다 말했는데 보복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다 동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김 씨가 최종 단계에서 가장 상위에서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라도 그 위에 누가 있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 했다면 그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돼요. 배제 못합니다. 저도 지금 배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청담동 주식부자 했지만 어쨌든 지금 범죄 저지르고 구속되고 뭐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20억 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슈퍼카까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재산 다 압류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크게 봐서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조금 더 무리를 해보자면 그 집안 자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어요. 다 연루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누구 재산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특히 개인, 자연인과 법인은 별도거든요. 특히 이 부가티 자동차도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판 거고 그 대금도 역시 법인 돈이거든요. 그 법인 돈이기 때문에 법인 차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차량이 몇 대가 있다라고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슈퍼카 요거 한 대였다면서요? 나머지는 리스였죠. 다 리스였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거짓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다라고 할 때도 거짓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마지막, 이 미스테리한 사건 여기를 주목하라. 손탐정의 눈으로 보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차량에 주목해라. 차량? 중고차. 부가티. 아주 정말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을 뚫고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차 판 날 살해되고 뭐 이렇게요? 그렇죠. 우연히.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자동차가 매물로 나왔고 어디서 거래되고 누가 가져가고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이고 거래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한 정황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김 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정보를 스스로 알아냈거나 아니면 누군가 그 정보를 흘려줬거나 아니면 재미삼아 한 얘기가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그런 사람들. 그 자동차를 파는 과정에서 팔고 사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았을 사람들. 그들 돈의 흐름에 주목하라. 중개인, 매수인, 그들의 지인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엽기 사건 오늘 탐정 손수에서 다뤄봤고요. 손탐정님 잠시 후에는 그 어제 왜 몰카 기억 아시죠? 어제 또 굉장한 화제가 됐던 객실에다가 몰카 설치해서 생중계한 그 일당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일상도 한우가 있으면 나만의 파티가 되고 뜻밖의 로맨스가 되고 동창회가 아닌 미식회가 되고 한밤의 축제가 되고 우리가 된다. 그래서 한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텔에 투숙을 했는데요. 헤어드라이기 속에 또 TV 셋톱박스 속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걸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전국 30개 모텔, 42개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를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투숙객 1,60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모텔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까지 번 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모텔에 가서 직접 이 몰래카메라들도 다 찾으신 분이에요.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 정석화 대장 연결을 해보죠. 정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사건의 개요를 대충 설명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모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생중계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했습니까?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생중계 서비스가 됐고요. 피의자 검거되는 그 직전까지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 설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설치된 지역은 영남하고 충청 지역에 있는 10개 도시인데요. 예. 그 10개 도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예. 네. 10개 도시, 30개 모텔, 42개 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 속에 담긴 사람은 1,600여 명으로 추정되고요. 그렇습니다. 총 800여 개 영상을 확보를 했고요. 예. 그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남녀이기 때문에 총 피해자는 1,600명 정도 남짓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당은 몇 명이에요? 총 피해자는 총 4명이고요. 4명. 그 중에 이제 주범이 2명이 있고, 방조범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1,600여 명의 투숙객 중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던데, 그러면은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는 어떻게 사건을 처음 인지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 사건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은 작년도 12월 8일 날 시민의 제보로 해외 사이트에 국내에 있는 숙박업소, 모텔로 보이는 데가 이렇게 노출돼서 촬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신고를 받았고요. 예. 그걸 신고를 받아서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방송도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네, 이건 개별적으로 제작한 사이트고요. 본인들이 일당들이 개설을 한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 이용자가 총 4,099명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중에 97명은 유료 결제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유료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따로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료로도 그 실시간으로 그 객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일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좀 민감한 영상 같은 걸 보려면 결제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이미 촬영된 영상들 중에서 조금 주요한 영상만 다시 추려서 업로드했거든요. 그 업로드를 된 영상을 보려면 역시 결제를 해야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투숙객 중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초소형 카메라를 기막히게 숨겼다 그러던데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그 모텔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셨어요, 경찰들이? 네, 저희가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일단 영상을 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모텔들 중에서 어디인지 좀 추적할 만한 이런 단서가 좀 보이는 것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좀 발품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주의를 좀 많이 했던 거는 뭐냐면 이 카메라가 영상만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음성도 같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객실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여기저기 뒤지다 보면 수상한 정보가 노출이 되고 또 증거가 이제 인멸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일당들이 지금 그 방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화면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수사관이 그 의심되는 방에 투숙객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왔습니다. 자면서 실제로 자기 그 영상이 그 화면에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생중계가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한 6초에서 7초 정도 딜레이 되는 시간으로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위장해서 투숙을 하고 그 사이트의 화면을 그럼 대장님도 보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보고요. 그 방에 들어간 우리 수사관은 침대에 누워서 자기 자신을 자기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다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 방인 건 알았어요. 카메라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 설치되어 있던가요?
어디냐면 셋톱박스 원래 전원이 예.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TV 셋톱박스 케이블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설치해 놓는 그 셋톱박스에 그렇습니다. 그 카메라 렌즈의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1cm가 아니라 1mm. 네, 셋톱박스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헤어 드라이어 그 거치대에 예.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있었는데 헤어 드라이어 거치대는 정말 저희 수사관도 현장에서 찾으면서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헤어 드라이어를 걸어 놓는 그 거치대에 무슨 구멍이 있어요? 찍으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헤어 드라이기 그 상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 상표가 적혀져 있는 글씨 사이에 아주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그 세밀한 그 구멍을 하나 내서 헤어 드라이기는 원래 그 전자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선 그 피복을 벗겨내고 거기에서 선을 따서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전혀 알 수 없도록 지금 노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피의자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의자들은 예전에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예, 이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은 이력들이 있는 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헤어드라이어 속에 뭐 셋톱박스를 분리해서 이런 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해외 사이트에 뭐 비슷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이트를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영감은 좀 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별 영감을 네. 받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여행 가거나 하면 우리가 투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반인이 뭐 육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대장님?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저도 오늘 그 질문이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객실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몰래카메라 위치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셋탑박스하고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이 있고요. 작년에는 TV 스피커 안에도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 달려있는 스피커 속에 그 구멍 조그만 거. 또 하나는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혀져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 부분, 초소형 구멍이 있는지, 전원 플러그가 추가로 꽂힌 게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가장 간이 점검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객실을 이제 소등하시고요. 불을 끄시고요. 다 끄시고요. 스마트폰에 손전등 기능을 켜가지고는 그러면 그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서 불빛만 나올 텐데요. 렌즈는 유리 성분이 있어서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이서 비치면 그 반사되는 부분으로 인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mm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사가 된다는 건 그러면 반짝반짝거린다는 얘기인가요? 거기를 비추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반사가 돼서 유리가 되기 때문에 불빛이 반사가 됩니다. 투숙 한번 하기 어렵네요. 진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일명 무선 IP 카메라 탐지기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10m에서 한 20m 반경 안에만 들어있으면 만약에 무선 카메라가 동작하고 있을 경우에 그 신호를 잡아서 화면상에 표시해 줍니다. 근데 그거 경찰들만 쓰시는 거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제품화해서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저희 경찰관서나 이런 행정관서에 이렇게 배포하는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단속을 나가실 수 있게. 네네. 그 예방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당들 확실하게 처벌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잔당이 있지는 않은지 일망타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의 정석화 대장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약국에 가도 웰킵스 황사 마스크 식약처가 국내 제조 웰킵스 황사 마스크 웰킵스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는 웰킵스 좋아요 먼지 꼭 황사 꼭 꼭꼭 웰킵스
아니 어디든 할부가 다 되는데 왜 돈 많이 드는 인테리어는 할부가 안 되는 거야? 후이즈엠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할부입니다. 5년 할부 해드립니다. 후이즈엠이 해드립니다. 문의전화 1661-4259. 어떠한 작업 환경에서도 어떠한 위험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잔칼을 신어라.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나의 발걸음이 역사가 된다. The new safety shoes, Zanka.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춘분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 김현정의 뉴스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댓글쇼로는 윤소아 원내대표와 함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